1973년 5월 28일 8명의 다이버가 호주 남부에 자리 잡은 한 수중 동굴로 다이빙을 떠났습니다. 이 수중 동굴은 단 하나의 입구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입구의 직경이 고작 1m 남짓일 정도로 매우 작아 진입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동굴이 워낙 깊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동굴 전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8명의 다이버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호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호주의 남동부에 자리 잡은 도시 마운트 갬비어는 광활한 석회암 지대와 그로 인한 수많은 싱크홀 그리고 독특한 자연 환경 덕분에 전 세계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명소입니다. 블루레이크, 엄퍼스톤 싱크홀, 탄타눌라 케이브 등 이름난 동굴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 특유의 지형적 특징 때문에 세계적인 동굴 다이빙 명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작은 수중 동굴의 입구가 실제로 발견된 시점은 1973년보다 훨씬 이전인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지역 역사 속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8년 마운트 갬비어 시내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에런데일 이스트 인근에는 톰슨스 패덕이라는 이름의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들을 돌보고 있던 농부는 어느 날 풀밭을 지나가던 중 말 한 마리가 갑자기 발이 걸려 넘어지자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말을 멈추고 넘어지게 된 지점을 살펴보니 약 30cm 직경의 작은 구멍이 땅에 나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보통의 땅굴과는 전혀 달랐으며 농부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직 구멍임을 깨닫고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육안으로도 최소 7m 이상은 되어 보이는 이 구멍의 바닥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 채워져 있는 탓에 과연 동굴의 실질적인 깊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내부가 어떠한 형태로 펼쳐져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이 구멍 위를 잘못 밟아 추락한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농부는 안전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작은 돌멩이부터 제법 큰 돌덩이까지 수없이 던져 넣어보았지만 그 많은 돌을 집어넣고도 구멍 안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부는 돌을 던져 넣는 행위를 포기하고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 표지판을 세워두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 동굴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다양한 동굴 탐험가뿐 아니라 많은 다이버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이 작은 입구의 싱크홀에 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다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동굴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약 1m 남짓 되는 작은 구멍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독특한 동굴은 샤프트 동굴이라 불리는데 맑은 날이면 동굴 상부에 그 작은 입구를 통해 햇빛이 한 줄기로 내려와 수중 동굴 내부를 비추는 현상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동굴 입구 지점에서 내부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약 7m에 달하는 빈 공간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로 진입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중 공간이 펼쳐지는데 이 넓은 공간의 길이는 약 140m이며 너비는 80m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직으로 내려간 위치, 즉 깊이 약 36m 지점에서는 과거 농부가 구멍 안으로 던져 넣었던 돌들이 가득 쌓여 돌더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작은 구멍이 위험해 보인다고 판단한 농부가 동굴 입구에 돌을 던져 넣어 메워보려 했던 흔적이기도 합니다. 이 방의 중앙 수중 공간을 기준으로 양옆에는 두 갈래의 터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서쪽 터널은 길이가 약 80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대편인 동쪽 터널은 무려 124m까지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양쪽 터널 모두 끝부분이 거대한 바위 더미로 막혀 있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측정 가능한 구간만 기록되어 있을 뿐 실제로 이 동굴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는 아직 오리무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측정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 덕분에 샤프트 동굴은 지금도 많은 다이버와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938년 샤프트 동굴이 처음으로 발견된 지 35년이 지난 1973년 5월 27일 9명의 다이버로 구성된 한 그룹이
호주 남부 마운트 갬비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이빙을 가르치는 강사 출신으로 평범한 초보가 아닌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 다이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총 이틀간의 다이빙 일정을 계획해 두었는데 첫날에는 일종의 사전 연습 다이빙을 통해 환경 적응과 장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햇빛이 내려오는 좁은 동굴 입구에서부터 돌더미가 있는 지점까지 가이드라인 밧줄을 설치해 놓고 그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수중 다이빙을 즐겼습니다. 빛이 떨어지는 수직 구멍을 따라 내려간 뒤 돌더미 근처를 탐험하고 가장 넓은 수중 공간의 절반 정도를 둘러본 후 그날의 연습 다이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8일에도 9명의 다이버는 다시금 신비로운 이 수중 동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안이라는 다이버가 다이빙에 참여하지 않고 동굴 위 풀밭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8명의 팀원이 원활히 잠수할 수 있도록 각종 물품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8명인 로버트, 레리, 글렌, 스테판, 피터, 크리스틴, 존, 고드는 이미 설치해둔 가이드라인을 따라 돌더미 쪽으로 신속하게 내려갔습니다. 돌더미 지점에 이른 그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주변을 살피며 수중 공간을 더 깊이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돌더미가 위치한 수심은 그들을 서서히 질소 마취 상태에 빠뜨릴 만큼 충분히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심이 깊을 때에는 특수 혼합 공기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반 공기를 사용해 잠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다이버 대부분이 질소마취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질소마취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상승하는 수압으로 인해 호흡 기체에 포함된 질소가 체내로 훨씬 더 많이 녹아들면서 발현됩니다. 이렇게 몸속에 녹아든 질소는 뇌와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술에 취한 듯 몽롱하고 흐릿한 정신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다이버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저하되며 신체가 둔해져서 반응 속도 역시 현저히 느려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질소 중독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질소 마취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로 인해 적절한 대처마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양옆에 존재하는 깊고 긴 터널을 탐사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돌더미가 놓인 주변 가장자리까지만 살펴본 뒤 돌아오는 간단한 잠수 계획을 구상했으나 점차 심해지는 질소 마취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북서쪽 터널 쪽으로 무리하게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55m 지점에 이르렀을 때 8번 다이버인 로버트는 이미 질소 마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동료 다이버들에게 자신은 돌더미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 잠시 쉬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룹 중 유일하게 로버트 혼자만 질소 마취 현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돌더미 꼭대기로 돌아온 로버트는 약 8분가량 머무르며 다른 다이버들이 뒤따라 올라오길 기다렸습니다. 로버트가 쉬고 있는 동안 북서쪽 동굴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7번 다이버인 글렌의 라이트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글렌은 자신의 실린더 내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이는 즉각적으로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그는 빠른 속도로 돌더미 위쪽을 향해 상승해 왔는데 사실은 그 직전에 6번 다이버였던 크리스틴에게 공기가 부족하다는 경고를 전달하려 했으나 크리스틴이 동굴 더 깊은 곳으로 급히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말을 전하지 못하고 올라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돌더미 꼭대기에서 마주한 로버트와 글렌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일단 수면까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수면 위에는 이미 5번 다이버 레리가 먼저 떠올라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0초 뒤 4번 다이버 피터 또한 공기가 거의 바닥나기 직전인 실린더를 끌고 어렵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글렌은 수면 아래 남겨진 동료들도 공기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예비 산소 탱크를 가져와 착용하고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글렌이 70m가량의 수심 지점에 도달했을 때 3번 다이버인 스테판이 사용하던 손전등과 카메라를 찾을 수 있었지만 정작 스테판 본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중시야는 엄청난 양의 실트 때문에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근래는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더 깊숙이 탐사할 엄두를 낼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부득이하게 다시 수면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이후 피터 또한 용기를 내어 재차 물속으로 내려가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원들은 이 비상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역시 전문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당장 심해 수색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루 뒤에야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9일 구조대가 동굴 내부 61m 부근까지 내려가 정밀 수색을 진행했지만 실종된 다이버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 시도한 두 번째 수색 역시 아무 성과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동굴 내부는 매우 위험한 환경이었고 구조대원의 안전도 전혀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 깊숙한 곳을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결국 이듬해 1월이 되어서야 이 사건과 다시 연결되는 계기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동굴 다이빙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한 촬영팀이 샤프트 동굴의 모습을 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수중 동굴을 효율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전문 조명 장비를 동굴 내부 여러 곳에 설치했습니다. 조명이 밝혀지자 어둠뿐이었던 동굴 내부는 갑자기 환하게 드러났고 제작진은 본격적인 촬영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제작진 중 한 명이 촬영 준비 중이던 다른 두 명의 스태프 뒤에 또 한 명의 스태프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두 스태프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했고 그 순간 그들이 스태프인 줄 알았다고 여겼던 사람은 사실 잠수복을 입은 시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곧바로 제작진은 수면 위로 올라가 경찰에 긴급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즉시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 한쪽 구석에서 떠오른 채 방치된 시신을 발견했는데 확인해보니 3번 다이버였던 스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테판을 제외한 나머지 실종자들의 시신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고 그날의 수색 작전은 여기서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 안에 시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 대해 심각한 불편함을 호소했고 결국 그는 별도로 아마추어 잠수팀을 섭외해 나머지 시신의 회수 작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 수색이 끝났던 1월로부터 두 달이 지난 3월 아마추어 다이버팀이 전문 다이빙 장비를 갖추고 다시금 동굴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약 56m 깊이에서 추가로 가라앉은 시신을 발견해냈고 그 바로 근처에서도 또 한 구의 시신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해본 결과 이 두 시신은 6번 다이버였던 크리스틴과 2번 다이버였던 고든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어서 팀은 몇 차례 더 잠수 시도를 반복했고 결국 동굴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1번 다이버였던 존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의 시신을 실제로 동굴 밖으로 인양해 내는 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위험이 따랐고 마침내 4월이 되어서야 그의 시신을 완전히 수습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틴과 고든의 시신이 함께 발견된 이유는 당시 둘 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서로를 붙잡은 채 그대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 존은 질소마취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자신이 죽을 때까지도 여전히 수영 중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사망 원인은 모두 공기 부족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추가 조사 결과 이들은 다이빙 시 여러 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무시한 채 잠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모든 다이버가 경험 많은 전문가였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정작 누구도 이러한 유형의 싱크홀 다이빙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또한 적절한 안전 예방 조치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필수적인 비상 공기 탱크를 미리 준비해 두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이버들에게 있어 중요한 안전 장치인 버디 시스템조차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 버디 시스템이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서로의 상태를 상시 확인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일 다이빙에서는 이 시스템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더욱 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서 마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부족했던 다이버 그룹은 결국 예상치 못한 질서 마취로 인해 초기 잠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